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 저는 전부 다 외상매입금, 카드 관련된 경우에는 전부 미지급금 상대 계정이, 인건비와 관련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별도로 나눠서 한 3가지 항목 정도로 나눠서 이제 기준에 신고하는 부가세 원천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계정 과목을 절대 내리지 마라. 합칠 수 있는 것들은 합쳐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비용 항목에 대해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우리가 우편물 발송하면 등기우편비 발생할 거고, 그리고 퀵비 같은 것도 성격이 비슷해요. 근데 이게 운반비의 형태로 뭐 이제 기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운반비로 쓴 건 좋아. 근데 운반비가 1년에 5만 원 나오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거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사한 항목하고 묶어서 그냥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계정 과목별로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 들어가서 확인하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것도 불편할 뿐더러 계정 과목이 소액인 것들이 그렇게 좀 난잡하게 퍼져 있다 보면 재무제표의 형태가 보기 불편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좀 들이자, 이런 취지로 계정 과목을 좀 최소화하면서 작업을 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다음으로 넘어가서 개별 계정 과목의 분류가 적정한지 꼭 확인해라. 상품 매출이 맞는지, 그러니까 계정 과목 처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뭐 공유생비가 아니라 뭐 접세비인데 공유생비로 넣어놨다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개별 계정 과목별로 분류가 맞는지 손계산서 펴놓고 더블 클릭해서 내용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아래 항목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그 손익계산서 작성하는데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가세랑 원천세를 통해서 대부분의 항목들이,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확정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가세 원천세랑 상관없이 확정되는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손익계산서 항목들이. 여기 있는 것 중에 좀 찾아볼래요? 아니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경화는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 뭐 이런 것들, 또 국고보조, 또 그래도 법인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정도 나오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자, 그 구분을 좀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들, 근데 적격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비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들도 있을 거예요. 적격증빙이 뭐가 있냐?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관련된 영수증,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용들, 이게 적격증빙인데, 그게 없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사대보험, 간이 영수증, 혹은 이자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손익계산서의 부가세 원천세와 상관없이 영향을 주는 항목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요거는 좀 특이사항으로 두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미신고 인건비, 이것도 신고가 안 된 내용인데 이걸 바로 확인할 수는 없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졌는데 내가 신고하진 않은 인건비야.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확인이 안 되겠죠. 내가 급여 내용을 체크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사항으로 두고 넘어가도 좋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용 항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수익 중에서도 그 확정되는 이 부가세의 원천세랑 상관없이 반영돼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국고보조금과 이자 수익.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흔한 게 일자리 안정자금,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통장에 돈이 그냥 그대로 꽂히는 거기 때문에 증빙도 없고, 그걸 통장에 입력하면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재무상태표 작성하면서 확인하게 될 텐데, 뭐 통장에 10원, 30원, 1000원,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들인데, 이거 보통 이제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면 이거 다 이자예요. 근데 뭐 이자 처리할 때 그냥 원래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만 더 팁을 주자면, 이자는
7,000원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 관련된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우리 통장에서 이자 7,000원 이상 받아본 사람이 좀 있을까요? 있으면 아마 원천징수로 돼서 이자를 떼고 들어왔을 거예요. 이자에 대한 세금을. 근데 7,000원 미만이면 1,000원, 세금이 1,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세금을 떼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자 금액을 받는데 7,000원 언저리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금을 떼고 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하로 뭐 5,000원 이런 상태다 그러면 그건 세금이 없이 세금 뗀 내용 없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서 나중에 입력할 때 그 선납세금 부분으로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7,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건 좀 부연 설명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부가세 원천세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는 항목들을 봐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열심히 작성을 했는데 자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서 되게 중요한 항목들 원가가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과 직접 대응되는 원가가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뭐 상품, 제품, 공사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상품은 내가 매입한 상품을 그대로 사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원가 명세서라는 걸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 좀 얘기가 달라져요. 제품은 내가 완성품을 사와서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재료를 매입을 할 거고 그거에 그 가공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외부 회사에 그 원재료를 위탁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외주 용역비, 외주 가공비 이런 걸로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 중에 원가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성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원가 명세서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식인데 우리가 원가를 산정할 때 꼭 이걸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원가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냐면 기초 더하기 매입, 단기에 매입한 내용 그리고 기말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팔리는 거 이런 식이에요. 좀 더 심플하게 원래 갖고 있던 거 처음부터 갖고 있던 거에 내가 올해 산 거에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팔린 거다 이렇게 계산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여기 써있는 내용이고 항상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이걸 일일이 계산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전에 기초는 전년도에 넘어온 거니까 알아서 잡아줄 거고 단기 매입분은 우리가 부가세 신고하면서 전표를 쳤다. 원재료로 전표를 쳤다. 그러면 그쪽에 알아서 반영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내용은 기말의 재고가 얼마나 있는가만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어주면 나머지 금액은 원가구나라고 해서 전표 추가해주는 순간 여기로 그 원가가 입력이 될 거예요. 원가명세서 보면은 원재료도 재고자산이니까 마찬가지죠. 기초에 있던 거에서 단기에 매입하고 주말에 남아있는 걸 빼면 주말에 남아있는 게 재고니까 올해 전부 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구나 라고 집계를 했고 외주 가공비를 집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6,200만 원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비용인데 여기는 기말 재고자산이 안 나오지만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면 기말 제품 재고자산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0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기말 제품 재고액이 0으로 나오고 아까 원가 명세서에 집계된 금액이 전부 다 원가로 잡힌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 아까 손익계산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어떤 소식이라고 얘기했었죠?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잉여금처분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조회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잘 했다, 내용들을 확인했다면 잉여금처분계산서로 가서 조회하고 전표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주고 재무상태표로 바로 넘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처분계산서는 그렇게 넘기면 되고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좀 체크해볼게요. 자,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정 과목별 전표를 입력해라. 위에서부터 라는 거는 재무상태표 비율이 될까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게 배열되어 있는 게 로마자 순서대로 보면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뭐 기타 비유동자산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자본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유동화 배열법이라고 해요. 뭐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듣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은 거 위주로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배열을 한 거예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배정 과목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순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좀 예를 들어볼까? 여기서 게임하는 사람 있어요? 롤 하는 사람. 남자분들 중에 롤 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네, 롤 할 때 내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옆에서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밥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밥을 먹으려고 했어. 근데 옆에서 강아지가 오줌을 싸네. 그리고 나서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 택배 아저씨. 이런 경우에 뭐부터 할 거예요? 택배를 먼저 갖고 그 다음 강아지 오줌을 치우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한다. 봤죠?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내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항상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할 때도 우선순위라는 걸 두고 일을 해야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밑에 거 하다 위에 거 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한지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걸 좀 토대로 해서 내 마음속에도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처리해야겠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업무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맨 위에 있는 배정 과목 보면 현금이에요. 근데 현금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가계정이라고 봐도 좋아요. 현금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시제를 관리하고 있죠. 근데 작은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 시제 관리가 잘 안 될 뿐더러 우리가 1년치 결산을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보통 2월, 3월 뭐 이럴 때 할 거예요. 거기서 신고할 때. 그러면 그 당시에 12월 말에 있었던 현금 잔액을 알 수 있을까요? 관리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금은 가계정처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은 중요하지 않은 계정 과목이고 다만 그런 건 있죠. 현금이 막 3억씩 있다. 재무상태 부상. 그건 이상한 거예요. 현금 3억을 싸들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에 대한 내용을 봤으면 이제 크게 볼 내용이 없었지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게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결산 업무라는 거에 업무를 좀 퍼센트로 나눠서 이제 비중을 좀 따져보면 보통예금을 입력하는 것 자체가 결산 업무를 거의 다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보통예금 입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예금만 입력이 돼 있으면 그래도 결산을 반 이상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예금을 입력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사항이 좀 많다.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고, 일단 보통예금 입력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통장 입력할 때 통장별로 그 자동점표 메뉴에서 통장을 눌러서 엑셀을 업로드하고 그 내용을 이제 보면서 이제 통장을 점표를 쳐서 자동으로 보내게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메뉴에는 되게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 통장 적요에 따라서 정렬을 한다거나 혹은 입금, 출금 금액에 따라서 정렬을 한다거나 거래처 명으로 정렬을 한다거나 날짜별로 정렬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통장 메뉴에서 F4번을 눌러보면 세금계산서가 들어온 그 매입 매출 내용하고 그 거래처 원장을 같이 조회할 수 있어요. 밑에 화면에서 같은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분할 화면으로. 그러면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적극 활용해서 그 점표 처리를 하면서 바로 확인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 업무상에 속도도 붙일 수 있고 그 헷갈리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되는 거 먼저 해야. 그래서 아까 이런 것 때문에 계정 과목 분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고 그 자산부채 항목들도 마찬가지고.
부가세 신고할 때 아까 저처럼 기준을 두고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외상매입금, 카드는 미지급금, 그리고 인건비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를 했다라면 통장에서 아무리 많은 내용이 있어도 그 적요별로 정렬을 한다거나 해서 거래처별로 정렬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하고 나서 일괄로 이거는 보통예금의 상대 계정이 외상매입금이다, 혹은 이거는 급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미지급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적극 활용해서 아까 얘기했던 계정 과목을 많이 쓰지 마라라는 얘기랑 같이 좀 생각을 해주고 업무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통장 업로드를 해서 이제 입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에 이미 지나온 것들은 내가 마음속으로 확정하고 넘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손익계산서는 지나갔어요. 근데 손익계산서 항목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특이사항들이 있는 그 항목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재무상태표를 입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통장에서 직접 비용이나 수익 처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항목들은 되게 예외적인 것들이고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내가 중간에 통장 입력을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이건 지급수수료라고 쳤다. 그러면 잘못됐구나.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다음으로 넘어가서 통장 입력할 때 우리 직원들이 자꾸 애먹는 부분들이 이건 것 같은데, 통장 간 이체 내용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는 거래처 코드를 하나 생성하세요. 통장 간 이체 혹은 계좌 이체, 계좌 간 이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장 간 거래처 코드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 계정을 보통예금에서 입력하고 있는데 그 상대 계정을 보통예금으로 잡으면 돼요.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1월 1일에 어떤 통장에는 1억이 입금이 됐고 어떤 통장에서는 1억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통장별로 입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크로스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보통은 거래처명이 회사 이름으로 BU 리테일이라고 해서 어떤 통장은 입금 1억, 어떤 통장은 출금 1억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할 때 이게 통장 간 이체라는 확신이 들면 이런 확신은 어떻게 하냐면 단위가 537만 2,200원 이런 식이다. 이거는 통장 간 이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 입금 통장에서 출금 통장으로 상식적으로 돈을 보낼 때 금액 단위를 그런 식으로 쪼개서 보내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그런 건 세금이거나 자기 이름으로, 회사 이름으로 적요가 걸려 있을 경우 세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대부분인데 1억, 5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단위가 딱딱 끊어지는 것들은 통장 간 이체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항목들은 상대 계정을 보통예금으로 잡고 통장 간 이체라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서 전표 전송을 하게 되면 거래처 원장을 조회했을 때 입금이 1억이 있으면 코드가 하나 생성돼서 거래처 원장에서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통장을 입력하면서 똑같은 논리로 출금된 1억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했다면 나중에 그 거래처 원장을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면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이 통장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빠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통장 잔액도 맞고 그 통장 간 이체라는 그 거래처 코드를 걸었던 통장 계정은 마지막에 잔액이 0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업무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좀 심플하다. 이거는 결산 실무의 팁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자기가 처리하는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통장 같은 거 입력을 하다 보면 내가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도 지금이 12월 말인데 1월 달에 있었던 거래 내용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통장 내용으로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가 직접 돈을 집행한 사람도 아니고 외부에서 통장 거래 내용만 보고 이것들을 처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런 확인이 바로 안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거래처 코드를 미확인 혹은 이제 확인 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래처 코드를 하나 생성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입금이든 출금이든 모르는 내용은 전부 다
가지급금이라는 하나의 계정 과목에 집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나는 자동점표 입력 메뉴에서 계정 과목과 거래처 코드를 부여해서 점표 전송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통장 잔액은 이런 작업들을 다 수행하고 나면 통장 잔액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해했죠?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좀 다시 얘기합시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통 예금 잔액을 맞췄다라고 하면 이제 항상 잔액이 맞는 상태에서 밑에 계정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보면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보통 예금을 맞췄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은 어느 정도 맞아 있을 거예요. 성급금 마찬가지고 뭐 생계사랑 대조를 했을 테니까 외상매입금 마찬가지고 미지급금 카드대금 나가는 거 마찬가지고 미지급 세금이나 미지급 비용도 다른 서류들을 확인하면서 뭐 납부 내역 증명 같은 거 떼서 확인하면 내용들을 보면서 점표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은 134번 가지급금에 잡혀 있을 텐데 여기서 가지급금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자, 재무상태표를 열심히 작성해서 대부분 마감을 했다. 근데 가지급금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계정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이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야 진짜로 재무제표가 잘 정리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미확인 거래처를 걸어서 그 가지급금으로 보냈던 점표 내용들은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고 혹시 내가 외상매입금이나 이런 거래처 원장들을 다 체크하면서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을 때 이게 이때 출금된 내용이 이 외상매입금이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그냥 거기서 점표를 바꿔주면 되겠어요. 근데 그래도 확인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런 거는 회사한테 보내서 확인해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처음 결산 실무를 하면 회사한테 뭔가를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전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회사한테 물어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는 뜻이지 내가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 번 회사한테 요청을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재무제표 마감하기 전에 가계정들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집계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계정 과목 처리를 전부 다 하고도 모르겠는 내용만 엑셀로 변환해서 거래처한테 보내야 되는데 보낼 때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낼 때 가지급금에 차변에 계정 뭐 1억 원이 들어왔다. 이거는 돈이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 자, 헷갈리고 있어요. 자, 왜 헷갈리냐?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돈이 나갔기 때문에 예금이 나갔으니까 차변에 가지급금이 잡힌 걸 텐데 돈이 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엑셀로 그 변환해서 거래처한테 보내면 차변, 대변, 잔액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그 계정 과목이 뭔지도 회사는 이해를 못해요. 이게 돈이 나갔다는 건지 들어온 건지 왼쪽에 있으니까 돈이 들어온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 우리한테 뭔가 일을 믿고 돈 주고 시키는 입장에서 그게 얘네는 왜 일을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했다시피 불편하게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것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마지막에 엑셀도 보내고 근데 엑셀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면 회사가 우리를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확인 작업은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 하라고 하는 거고 보낼 때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강의는 아니지만 요 화요일날 했었던 소명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료를 뭔가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요청해야 되는 경우 확인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제대로 해서 보내는 게 맞아요. 가지급금 내용에 대해서 엑셀 미확인 내용이라고 걸어서 체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엑셀로 변환을 했다. 그러면 거기 항목들이 많을 거예요. 뭐 차변, 대변, 잔액, 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필요 없는 항목들은 지우면 돼요. 차변은 출금으로 바꿔야 되고 대변은 입금으로 바꾸면 돼요. 잔액이 중요할까요? 어차피 없어질 그 계정 과목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잔액은 전부 다 지우고 날짜, 차변, 대변을 바꿔서 제대로 해서 옆에 비고란만 남겨놓고
않고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라고 심플하게 보내는 게 맞겠다. 그래 이제 업무 처리를 우리도 편하고 상대 거래처도 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염두에 두고 업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자산부채 계정에 대해서 전부 다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자본은 자본금 플러스 아까 우리가 손익계산서부터 넘어왔던 이익잉여금 계정의 합계가 이렇게 잡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자본은 자동으로 잡히는 거니까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계정 과목은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부채 계정은 전부 다 확인했지만 자본은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다면 잉여금 부분은 제대로 들어와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자본금 부분이나 자본거래에 있어서는 체크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한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물어봐야죠. 뭐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봐도 좋고, 등기부등본 낼 때 보면 자본금이 이 회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러니까 증자 혹은 감자를 했는지, 뭐 가수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출자전환해서 그 자본금으로 바꾼 건 아닌지, 뭐 이런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본 항목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인지하고 넘어가도 좋겠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작업을 다 마무리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각 계정별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지, 마이너스 금액이 있다는 거는 외상매입금에 마이너스 금액이 있다. 뭘 설명하는 거죠? 소요? 돈을 더 준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보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들어온 것보다 돈이 더 나갔네? 이거는 선급금일 가능성도 있고,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리 방안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거래처 원장 조회할 때 우리가 지금 보통예금에서 결정되는 뭐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은 확인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장기차입금 있잖아요. 돈이 들어왔는데 미확인 내용으로 남겨놨단 말이죠.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거래처 이름이 안 걸려있어. 근데 알고 보니 이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더라. 이런 것들도 통장상 내용에서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보통 우리가 결산 자료 요청할 때 이자 납입 내역, 대출 이자, 원금 상환 내역 이런 것들 같이 요청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거래처 원장상 잔액이 12월 말일자 차입금 잔액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예수금도 뭐 4대보험 고지 내역 같은 거 받아봤으니까 아까 그 예외 항목이었죠.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격증 등 없는 항목.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될 텐데, 예금 입력하면서 처리하게 될 텐데, 그것도 보통예금 입력할 때 국민연금은 반반 쪼개서 부담하는 거니까 이걸 반을 쪼개서 전부 처리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위에서부터 예금 맞추면서 내려오면 예수금 계정까지 가게 돼 있어요. 예수금 계정까지 왔을 때 4대보험 납입 내역 보면서 그 거래 일자별로 반반 쪼개서 이제 반은 비용으로 보내주면 되겠다. 이런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이런 내용들에 좀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구나 라고 좀 염두에 두고 우리 직원들이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 자, 재무제표를 다 작성을 했다.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소득계산서, 재무상태표 다 확인했어요. 근데도 우리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남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재무비율과 관련된 회사의 요구사항을 꼭 기록으로 남겨두고 확인해라 라는 거. 재무비율이 뭐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재무비율이라는 거는 올해 우리가 결산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자산부채 비율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재무비율이 결정이 될 텐데, 그 비율이 회사가 다음 연도에 영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그 다음 연도에 2020년이니까 지금 내년에 2021년도에 설비를 매입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금이 없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도 받을 거고 대출도 좀 받을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가 재무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가수금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돈 투입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되면, 그리고 자산에는 또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일단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부채 비율이 안 좋은 회사한테, 나 같으면 부채가 이미 많은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을까요?
빌려주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혹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혹은 입찰을